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손가락을 찔러 공복 혈당을 재고 식사 때마다 혈당 수치에 일일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처방받는 약의 개수는 늘어나는데 왜 내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는 답답함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또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 환자가 평생 약을 끊지 못하고 치료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몸 내부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혈당 수치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당뇨 졸업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3가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지표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뒤에 2 지표가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지 실제 연구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첫 번째 지표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한 비율을 뜻합니다. 적혈구 수명이 보통 2-3개월이기 때문에 평균 혈당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은 5.6% 이하이고요. 많은 환자가 이 수치 하나를 치료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죠.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내 몸의 대사 상태가 지난 몇 달간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값일 뿐입니다. 똑같이 8%가 나왔다 하더라도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그런 건지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지표를 봐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췌장은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간이나 근육, 장기 내부의 대사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고혈당 상태입니다. 주로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한국인은 겉으로는 마른 체형이어도 장기 내부의 대사 부담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낮추지 않으면 약을 늘려도 혈당은 계속 오르기 쉽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인슐린 분비량입니다. 임상에서는 혈액 검사로 C펩타이드 수치를 측정해 이를 확인하는데요. 인슐린 분비량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즉 췌장에 남아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 하한선인 1, 2 미만이면 췌장세포가 상당히 지쳐있거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반대로 정상 상한선인 3.5를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췌장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는 것은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췌장이 아직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가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양약을 줄이는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당화혈색소라는 결과 수치보다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량이라는 원인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혈중 포도당 농도의 결과값일 뿐이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량은 몸 내부의 장기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제가 국제학술지인 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에 발표한 임상연구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한약 복합 처방인 혈당 개선탕을 6개월간 투여했을 때 간 효소 수치인 GGT가 약 25%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간세포에 쌓여있던 대사 독성이 줄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췌장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 능력이 회복이 되면서 양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심지어 일부는 당뇨약을 줄여가면서도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1.84%포인트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 참여자의 45.2%,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하셨던 208명 중 양약 복용자 132명 전원이 단약과 졸업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당화혈색소 수치 자체를 억지로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 능력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혹은 반대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위주의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은 전체 근육의 70%가 몰려있는 바로 하체입니다. 근육세포 안에 글리코겐이 가득 차 있으면 세포는 포도당을 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으로
방법으로 허벅지 근육에 글리코겐을 소모해주면 세포가 다시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쉬워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집니다. 둘째, 액상과당과 가당 음료를 줄여주세요. 음료수나 시판 소스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과당이 들어오면 간세포 사이에 지방으로 쌓이면서 지방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액체 형태의 가당식품을 줄이는 것이 간의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꿔주세요. 채소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포도당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한꺼번에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요. 이는 세포가 인슐린에 만성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한 입당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가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장내 환경에 부담을 주고 복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넘기는 습관이 췌장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는 수면 중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회복과 재생 과정을 거칩니다.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 신경이 계속 자극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1시 이전 취침은 췌장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한약 처방으로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췌장 용적이 작거나 오랜 기간의 고혈당으로 췌장세포가 많이 지쳐있는 경우에는 식단 관리만으로 분비량을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췌장 내 대사 노폐물을 정리하고 미세 혈류 순환을 도와 베타세포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지쳐있던 인슐린 분비 능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만 듣고 올 뿐 본인의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심한지 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원인을 모른 채 당뇨 종류만 늘려가는 치료로는 당뇨를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대사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유형인지 아니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유형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장기 내부의 당독성을 치료해야 당뇨약을 끊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당뇨 관해, 즉 당뇨 졸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혈당 수치 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인슐린 저항성형, 인슐린 분비 부족형 중 어느 유형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체질에 맞는 한약적 치료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할게요. 1. 당화혈색소는 결과물일 뿐이므로 당뇨를 뿌리 뽑으려면 혈당을 결정하는 진짜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량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간과 췌장의 대사 독성을 제거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 능력을 살려내야만 양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3. 스스로 식단 관리와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수치만 억지로 누르지 말고 장기 내부의 대사 환경을 바로잡아 단약과 당뇨 졸업을 돕는 한약수 치료를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당화혈색소 6.5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 하나만 보고 계신다면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는 결과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췌장과 간, 그리고 대사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또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당화혈색소만큼 중요한 진짜 관리 지표를 확인하면서 당뇨 졸업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당화혈색소만 보면 위험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평균값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혈당이 크게 출렁이고 있어도 평균은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은 90인데 식후 혈당이 250까지 반복적으로 올라간다면 평균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혈관은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연구에서도 평균 혈당보다 혈당 변동성이 산화 스트레스, 내피세포 손상, 그리고 심혈관 합병증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메타 분석에서도 혈당 변동성이 높을수록 당뇨 합병증과 사망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당화혈색소 6.5 이하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위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체중입니다. 체중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늘고 적게 먹어서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사 지표입니다. 체중이 계속 빠진다면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몸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요. 이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감소할수록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요. 체중 감소와 대사 악화가 동반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잘 줄지 않거나 복부 비만이 지속되는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되지만 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체중 감소 자체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고 제2형 당뇨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죠.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체중 감량이 베타세포 기능 회복과 당뇨 관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체중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췌장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은 췌장보다는 간의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은 간에서 만들어져 공급됩니다. 따라서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간에서 포도당을 과하게 생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 저항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당 생성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의 인슐린 저항성과 간의 포도당 생성 증가가 제2형 당뇨의 핵심 병태 생리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경우 공복혈당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증가하고요. 이는 당뇨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공복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간 기능과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표는 C펩타이드입니다. 이 검사는 내 췌장이 실제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C펩타이드는 인슐린과 동일한 비율로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순수한 췌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C펩타이드가 낮다는 것은 췌장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치료의 핵심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C펩타이드가 높은 경우는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사 개선과 인슐린 갑수석 회복이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당뇨 발생과 진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베타세포 기능 저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혈당은 급격히 악화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C펩타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당뇨 치료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를 조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료는 췌장, 간, 그리고 전체 대사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체중 변화가 비정상적이거나 공복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C펩타이드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미 췌장이 지친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의학 치료는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접근이 아니라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간 대사를 회복시키며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돕습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당뇨는 숫자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 6.5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요. 체중, 공복혈당, C펩타이드를 함께 보면서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수치는 괜찮은데 몸 상태가 이상하거나 관리하고 있음에도 좋아지는 느낌이 없다면 지금의 치료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 췌장과 간, 그리고 대사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C펩타이드 검사와 함께 맞춤 치료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당화혈색소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체중, 공복혈당, 그리고 C펩타이드입니다. 2. 체중은 에너지 사용과 인슐린 상태를 보여주고 공복혈당은 간의 대사를, C펩타이드는 췌장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회복되어야 당뇨 관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 당뇨 치료의 핵심은 혈당 조절이 아니라 췌장 시스템 복구입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 9시 당뇨 관리 핵심을 전달해드리는 당뇨 편지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주시면 7일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현재 체중 변화, 공복혈당, 검사 여부를 남겨주시면 상태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